중국이 이제 대놓고 공식적으로 한국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국장이 지난 22일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더 나가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마지노선을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해부터 외교 채널을 통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마지노선을 전달했지만 최근까지도 경위 관련 발언을 이어가자 직접 찾아와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망했어요. 자, 이제 이번 G7에서도 네. 아무도 중국의 심기를 거스리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일본은 하긴 했어요. 세계의 패자가 된 느낌일 거예요. 근데 거기다 패자? 대놓고 패자는 뭐예요? 이게 패권 다툼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는 유일한 사채업자가 돼 있는 나라가 중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쓰고 싶어도 돈을 빌려줄 나라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센 놈이든 나이가 많은 놈이든 똑똑한 놈이든 지금 돈이 없으면 중국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그게 지금 전 세계 현실이라고. 돈 문제 앞에서 중국한테 떳떳한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1년 만에 무역 적자가 600억 달러가 누적이 돼서 쌓이는 거지. 지난 몇십 년 동안 중국에 해왔던 무역 흑자를 거의 2, 3년 만에 한 방에 갖다 돌아갔다 쳐박고 있어요. 윤석열 되자마자 날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경고 중에서 1단계 순한 경고예요. 순한 경고. 좀 더 이게 센 경고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여행객에 대한 비자 중단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제일 심하게 당했던 게 사실 그거거든. 한국에 있는 기업들 전부 다 막 소방조사 같은 거 갑자기 소방서에서 와갖고 소방 안전점검을 해요. 그래 놓고 어이구 이마트 보니까 이거 불나면 사람 다 죽게 생겼네. 이거 한 달 동안 폐쇄. 이거에 롯데마트가 간 거거든. 헐. 이런 방식으로 한국계 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죽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랑 애플이랑 사이 안 좋을 때 애플 부품 제조하는 공장에 코로나 걸렸다고 종업원들을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일을 못하게끔. 이런 정말 국제법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진해법상으로는 충분히 말이 되는 법이에요. 공산당은 이런 걸 시킨 적이 없지만 실제 있는 지역정부나 각 행정부서에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게 중국인 겁니다. 근데 대만 문제에 있어서 너는 조용해 라고 빠져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대만 문제를 갖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중국의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많이 참았다는 소리죠,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참아줬는데,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고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지.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말귀를 전혀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나 경고했어. 다음번엔 진짜 싸대기 날린다 라고 얘기하는 일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 기자회견 이런 거 열어서 또 여러 번 경고했는데 그런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세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외교부에 있는 말단 관리나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 공무원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장급이에요. 아시아 국장급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류진순이라고. 우리가 이제 직급 체계를 잘 모르니까 우리로 따지면 몇 급이나 될까 생각하지만 국장이면 거의 장관 밑입니다. 권력을 부리고 있는 게. 중국은 주임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가면 맨 꼭대기가 사실은 실무자로는 국장인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얘기하면 외교부 전체를 다 이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 위에는 바로 이제 상무위원들인 거죠. 공산당 상무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최종의 경고가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 편이잖아.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 보고 윤석열은 개기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지금 깡패야. 덩치 무지 큰데 나는 뒤에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들 믿고 때려봐 라고 개겼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 이제 한 대 맞으려고 딱 왔어. 뒤를 딱 봤더니 애들이 멀찌감치 뒤로 가버린 거야. 이게 뭔 모질한 짓이냐고. 지금 이와 관련해갖고 일본이나 미국이 같이 성명을 발표해줘야 돼요. 지금 현상 변경에 대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동맹으로서 한국과 같이 한다. 뭐 요따위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원래 그러기를 해갖고 내가 시켜갖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 한국만 놓고 때리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뒤로 빠져버렸고 미국은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야. 최근 들어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트럼프의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테르테를 트럼프가 만났는데 우리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만 앞에 네. 핵잠수함을 2대를 갖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이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라서 우습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핵잠수함 2대가 대만 인근 해역에 하고 있다는 거, 이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비밀 핵잠수함이 전개 중이라는 거야.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윤석열이가 만나갖고 무슨 얘기했어요? 이 종이핵 갖고 오면서 미국 가가지고 앞으로 핵잠수함이 들어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경비 지가 다 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핵잠수함 오래전부터 와 있었어. 아마 트럼프 때 이후로 쭉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2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작전하면서 교차를 했겠죠. 아무리 핵잠수함이라 해도 잠수는 무제한 할 수 있지만 밥은 만들어 먹을 수 없으니까 보통 60일에서 90일 되면 보급을 위해서 자리를 순환 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앞으로 순환 배치를 하려면 잠수함이니까 은밀한 상황에서 그동안은 계속 뭐 오키나와는 안 갔으니까 괌으로 왔겠죠. 왕복 2~3천 킬로가 넘는 거리를 와가지고 지금 한국 주변에서 있었던 그 보호장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전쟁을 벌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었던 건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다는 건데 아무튼 이거를 운영하는 체계비가 엄청 든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핵잠수함 2대를 오로지 중국, 대만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깔아놨다라고 하는 거는 경비도 경비지만 전략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얘네들이 우리나라 부산항 같은데 본격적으로 대가리를 뒤밀고 와갖고 점심 먹고 가고 보급 넣고 가고 물 넣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 이제 그런 사태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미국의 핵잠수함 같은 거는 뭐 트라이던트 같은 이게 그 다탄두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십 발의 핵무기를 사실상 무장하고 있는 비밀병기거든요. 그런 게 만일에 한국에 뜬다. 그리고 한국 주변에 뜬다. 북미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중국은 자국에 있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거기다 때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만일에 한반도 주변에 있는 트럼프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절대 이러한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황 작가님 얘기하신 거는 이 작년 8월 13일 기사인데요. 연합뉴스. 북한 앞바다에 핵잠 누설한 적도 있다 해서 트럼프가 재임 기간에 미국 정보당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이런 1급 비밀로 취급되곤 하는 핵잠수함 위치를 누설했다. 요거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과 통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에 얘기를 했대요. 잠수함 2척이 있다. 한반도 주변에는 우리는 많은 화력을 갖고 있다. 세계 최대 핵잠수함 2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봉변하게 지금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트럼프 재임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 주변 안에 핵잠수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이든은 내가 그거 있으니까 지켜줄게. 니네한테 특별히 핵무장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앞으로 이 핵잠수함 비용은 우리가 낼게요. 라고 하는 약속까지 이번에 해주고 왔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핵잠수함이 지켜주고 있어서 한반도는 절대 전쟁에 걱정 없고
피해 걱정 없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먼저 두드러 맞는 수가 생긴단 말이야, 명분으로. 아무튼 중국이 대놓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난 중국이 하는 게 군사적 보복은 솔직히 두렵지 않아요. 중국도 어차피 육상전을 거쳐서 이게 중국도 해병대가 없거든. 그러니까 배에다가 군인 싣고 우리나라에 상륙작전 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전쟁은 안 합니다. 하지만 한국하고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대만한테 하는 방식으로의 봉쇄령, 그러니까 솔직히 대만 해협만 막아버리거나 남중국해만 못 지나가게 해도 우리나라 에너지의 70%가 수입이 안 돼요. 우리나라 무역의 80%가 멈춰버리는 거거든. 감정적으로 그런 조치 할 수 있다는 거야. 자유행의 원칙을 무시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건드리는 건 내 중국에 물건 안 팔면 그만이지만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전부 다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아시아 담당 국장이 대놓고 경고를 때린 부분이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문제 제기하거나 외교부에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아무런 소식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게 있으면 계속 이걸 보고 있는데, 중국이 침광하고 협의해서 만날 계획이다. 그리고 NSC 채널을 가동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군사적인 채널을 중국이랑 연결해서 가동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군사적 위협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중국에 있는 비행기나 선박들이 우리 영해에 가까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 사전 연락을 해주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어요.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 안에 들어오는 중국 비행기나 중국 배들의 특히나 군함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중국도 해병대가 있답니다. 아니, 우리의 규모에 비하면 그거는 뭐 우리 상종할 정도가 아니야. 그거는 해군 특수대고 대만에 들어가갖고 상륙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만든 지 얼마 안 된 부대고. 아무튼 그래서 한중 NSC 채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러한 군사적인 어떤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협이 생긴다는 거지. 즉 예전에는 동해 앞바다는 평화로웠어. 근데 지금은 서로가 이거에 대해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조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군사 차원에서 이걸 예방해보자. 이거는 무력 충돌이 아니라 훈련이다, 또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작전을 나간다 하는 거를 교류를 해보자라고 우리 쪽에서 우리 군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최근대로 뉴스에는 안 나고 있지만 중국에서 꽃게잡이 어선들이 우리 요때 되면 이제 서해안 쪽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꽃게잡이 어선들을 상대로 우리가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저공 비행으로 얘네들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뉴스가 뜬 걸 잠깐 봤습니다. 일주일이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우리 영해 안에 들어온 불법 선박을 빼내기 위해서 전투기를 내보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인데, 이게 일본이나 러시아 쪽에서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중국 어선들을 상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중국하고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이 얘기는 중국하고의 일종의 소규모의 무력 충돌쯤은 각오하고 지금 우리 군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 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갑자기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대규모 보트피플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5월 24일 발표예요. 국회 외통위에서. 우리 뉴스 모르잖아요? 어제. 네. 가족 단위의 어선 귀순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일주일 전에 하나 넘어오긴 했었어요. 진짜 뭐 문재인 정부에 처음으로 넘어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긴장감이 더 생기고 있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트피플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체제에 대한 어떤 붕괴의 시작 조짐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대규모로
교선이 있을 거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 있는 경제 상황, 외교 상황, 그리고 아무도 한국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한국이 물론 막강한 국방력과 갖고 있는 그 무기들이나 어떤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디가 갖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구수로 보나 어떤 지형적인 위치로 보나 만일에 주변국들하고의 교류가 끊겨져 갖고 이 수입과 수출이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치면 우리 2주도 못 견디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경고를 지금 받아야 되는, 중국이 말없이 경고한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먼저 하지 않는다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응한 거거든. 이러한 경고를 받을 만큼 대중제대나 아니면 그 대만 문제라든지 국제 부분 문제 안에서 일본이랑 미국에 등 떠밀려 가지고 우리가 너무 편향된 외교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걱정의 배경 뒤에 어떠한 형태로 한 대 쳐맞아 가지고 공안 정국이나 아니면 이게 그 계엄령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나중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런 거 의심하면 송 작가는 음모론자라서 맨날 상황을 뭐 과대 해석해갖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 있지만 조심하는 게 나쁩니까? 미리 알고 조심해서 그러한 위협 자체를 없게끔 해야 되는 게 정치인 거고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길로 가면 필히 쳐맞습니다. 중국이랑 멱살 잡습니다. 근데 그걸 잡아갖고 우리가 아무런 피해 없이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한민국이라면 나도 이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럴 배짱도 없으면서,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심지어는 그거를 시키고 있는 놈들도 발 빼고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중국이랑, 전 세계 유일하게 중국이랑 대놓고 각을 세우고 싸워야 되냐고. 그것도 대만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대만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